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GFC 타워 최상층.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그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 안의 모든 가구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듯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한 여성의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유진 월스트리트에서는 헬레나 서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인물이었다. 10년 가까이 그곳에서 활동하며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수십 개의 기업을 사냥해 연금술사 혹은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M&A 전문가. 그녀는 책상 위 여러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의 행렬이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맞춤 제작된 듯한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냉철하고 빈틈없는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했다. 잠시 후 그녀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최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바이오젠텍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계약서 서명만 남았습니다. 서유진은 고개를 끄덕일 뿐 여전히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볍게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바이오젠텍의 상세한 재무 정보와 함께 진성그룹과의 관계도가 떠올랐다. 최 실장은 그녀의 의중을 읽었다는 듯 조용히 덧붙였다. 이번 인수로 진성그룹의 바이오 사업 부문은 최소 2년 이상 계획의 차질을 빚게 될 겁니다. 그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던 핵심 기술 특허가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까요. 그제야 서유진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올리는 자의 냉혹함에 가까웠다. 최 실장,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죠. 진성물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위한 10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전쟁의 시작이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 부회장실. 강태민은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크리스털 잔에 담긴 값비싼 위스키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첨하는 표정의 임원들이 줄지어 서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었다. 재벌 3세로 태어나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필요가 없었던 그는 오만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고, 사람을 쓰는 기준은 능력이 아닌 충성심과 복종이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자의 여유와 권태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찍어둔 바이오젠텍을 듣도 보도 못한 신생 투자사가 채갔다는 말인가. 강태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보고를 하던 기획조정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송구합니다, 부회장님. 엘리시안 캐피탈이라는 곳인데 한 달 전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해외 자본입니다. 대표는 헬레나 서라는 여성인데 월가에서는 꽤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들의 자금력과 정보력이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정확히 1% 높은 가격으로 막판에 들어왔습니다. 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헬레나 서 이름 한번 거창하군. 월가에서 좀 놀았다고 한국 시장까지 와서 설치는 건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진성그룹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곧 알게 되겠지. 당장 그 회사와 대표라는 여자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바이오젠텍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의 핵심이자 아버지인 강 회장에게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해 보일 중요한 발판이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경쟁자가 나타나 그것을 가로채 갔으니 그의 자존심에 제대로 흠집이 난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심각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성가신 파리를 잡는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파리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실은 자신의 숨통을 끊기 위해 돌아온 과거의 악몽이라는 것을. 그가 내뱉은 헬레나 서라는 이름이 언젠가 자신을 공포에 떨게 할 이름이 되리라는 것을. 강태민은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놓고는 오늘 밤 함께할 여배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음탕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안락하고 부패한 세계는 여전히 견고해 보였다. 그러나 그 견고한 성벽 아래에는 이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엘리시안 캐피탈의 등장은 그 균열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진동에 불과했다. 다시 GFC 타워 최상층. 서유진은 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그녀의 뇌리에는 강태민의 오만한 얼굴과 함께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자신은 임신한 몸으로 그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었다. 하지만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어머니가 던진 돈봉투와 함께 내 같은 천한 것이 감히 내 아이를 가질 생각은 마. 당장 꺼져. 라는 잔인한 말이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빗속에 버려져 절망 속에서 아이를 잃었던 그날의 고통은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 고통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그녀는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헬레나로 다시 태어났다. 이를 악물고 월스트리트의 정글에서 살아남았고 마침내 포식자의 위치에 올랐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강태민과 진성그룹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괴하는 것.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그 중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은 엘리시안 캐피탈의 공세로 떠들썩했다. 단순한 바이오젠텍 인수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엘리시안 캐피탈은 곧바로 진성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진성물산을 향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것이라는 루머를 시장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진성물산은 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핵심 계열사였기에 주가는 즉각적으로 요동쳤고 시장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강태민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체 헬레나 서라는 여자는 누구길래 이렇게 무모하게 나오는 겁니까? 한 임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민의 지시로 밤새 엘리시안 캐피탈과 헬레나 서를 조사한 기획조정실장이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알아낸 것이 거의 없습니다. 헬레나 서는 약 8년 전 월스트리트에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력, 국적, 가족관계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다만 그녀가 관여한 M&A는 모두 성공했으며 그 과정이 매우 공격적이고 무자비했다는 평판만 자자합니다. 그녀의 자금 출처 또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강태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유령 같다는 말이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싫어했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린다는 게 말이나 돼 언론을 통제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 그리고 그 여자와 접촉할 방법을 찾아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지만 희미한 불안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아직도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 즉 돈과 권력 앞에서 움직이는 인간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유진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사무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진성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흐름 전개와의 불법적인 커넥션, 그리고 강태민 개인의 추악한 사생활까지 담긴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이것들은 지난 10년간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수집한 정보들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기업을 빼앗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강태민과 그의 아버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작정이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너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성그룹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서유진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뿌리가 깊을수록 썩은 부분을 도려낼 때 더 크게 무너지는 법이지. 걱정 말아요, 최 실장. 나는 이 싸움에서 잃을 게 없어.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독한 결의였다. 전쟁의 첫 번째 총성은 이미 울렸고 이제 두 번째 총성을 울릴 차례였다. 그녀는 강태민이 직접 자신을 찾아오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앞에 섰을 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며칠 후 강태민은 마침내 헬레나 즉 서유진과의 미팅 약속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의 비서가 전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진성물산에 대한 공격을 잠시 멈추고 대화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강태민은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생각했다. 결국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그의 신념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라고 여겼다. 그는 값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정장을 입으며 거울 앞에 섰다. 어디서 온 근본도 없는 여자인지 오늘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주지. 그는 승리를 예감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약속 장소는 GFC 타워 최상층 엘리시안 캐피탈의 사무실이었다. 강태민은 위압적인 태도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지나치게 차갑고 정적인 사무실의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그를 압도했다. 그리고 곧 회의실 안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차갑고 아름다운 얼굴의 여성이었다. 강태민은 상대를 평가하려는 듯 오만한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했고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의 얼굴 위로 10년 전 빗속에서 절규하던 한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서유진.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유진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띠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 강태민 씨. 아니, 이젠 진성그룹 부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녀의 목소리는 10년 전에 애원하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냉혹하고도 치명적인 선고와도 같았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돈을 노리는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버렸던 과거에서 복수를 위해 돌아온 악령이었다. 강태민의 세계는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서유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서유진이 아니었다. 10년 전 빗속에서 처절하게 매달리던 가냘프고 순종적이던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과 얼음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죽었거나 혹은 세상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여겼던 여자가 월스트리트를 뒤흔드는 거물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는 포식자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강태민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그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서유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거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이 흐르는 회의실 안에서 그의 심장을 옥죄는 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강태민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아니면 내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울고만 있을 줄 알았나 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네가 버린 그날 밤 나는 죽었어. 그리고 다시 태어났지. 오직 너와 네 가문이 이룬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강태민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그를 지배했다. 서유진은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협상하러 왔나? 진성물산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좋아, 조건이 있어. 순간 강태민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역시 원하는 건 돈이었을까?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그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10년 전 그날처럼 비오는 길바닥에 무릎 꿇고 내게 용서를 빌어. 그럼 고려해보지. 그것은 협상이 아닌 모욕이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달아올랐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었다. 바로 그때 최 실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회장님,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과 나눌 이야기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완벽한 축가행령이었다. 강태민은 평생 처음으로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는 서유진을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강태민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GFC 타워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그는 방금 지옥의 문을 보고 온 참이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쓸어버리고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서유진, 네가 감히 내 따위가... 그는 고함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분노보다 더 큰 공포가 묻어나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의 뇌리에는 애써 잊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 지독한 악몽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10년 전 장대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지던 여름밤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의 별장 앞에 서 있었다. 차 안에는 그의 어머니가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서유진이 서 있었다. 당시 명문대생이었던 그녀는 고아였지만 순수하고 총명했다. 우연히 시작된 만남은 사랑으로 발전했고 그는 잠시나마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은 끝났다. 그의 집안은 절대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버지는 불호령을 내렸고 어머니는 직접 돈 봉투를 들고 그녀를 찾아가 모욕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처리를 아들인 그에게 맡겼다. 내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어요. 제발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유진은 눈물로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차갑게 말했다. 지워. 그 아이는 내게 수치일 뿐이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넌 내 인생의 오점이야. 그의 잔인한 말에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무너지듯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는 귀찮다는 듯이 그녀를 뿌리쳤고 그녀는 빗물이 흥건한 흙바닥에 그대로 넘어졌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채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만약 한 번만 더 내 주변에 나타나면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차가 별장을 떠날 때 그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비를 맞으며 절규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외면했다. 자신의 미래와 야망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그날 이후 조용히 사라졌다고만 생각했다. 그가 버린 씨앗이 10년 후 자신의 제국을 파괴할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던 강태민에게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시안 캐피탈이 진성물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강태민이 모니터를 확인했을 때 진성물산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단순한 주식 매집을 통한 경영권 위협을 넘어서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익명의 보고서를 통해 진성물산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고 그녀가 장악한 해외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동시에 그녀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을 선동하여 진성물산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도록 유도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진성그룹은 해명 자료를 내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서유진이 내놓은 자료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해서 변명이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진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것 같았다. 강태민은 평소 하던 대로 금융계와 정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월스트리트의 거물인 헬레나 서얼을 적으로 돌리기를 꺼려하며 몸을 사렸다. 그가 믿었던 돈과 권력의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태는 강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평소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그였지만 그룹의 존폐가 걸린 문제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강 회장은 아들 강태민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서재에 들어선 강태민은 아버지의 얼음장 같은 눈빛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헬레나 서의 프로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여자 누구냐? 강태민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침묵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놈이 저지른 과오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당장 말하지 못해. 결국 강태민은 모든 것을 실토했다. 10년 전 서유진과의 관계, 그녀의 임신, 그리고 어떻게 그녀를 버렸는지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 회장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아들의 과거사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분노한 것은 아들의 어설픈 일 처리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모든 고백이 끝나자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리석은 놈, 여자를 버릴 때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했어야지. 원한을 품게 만들다니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왕국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기업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냉혈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이제부터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한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다. 우리 가문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해 수십 년간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 서유진이라는 계집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해. 이번에는 합법적인 방법 따윈 신경 쓰지 마라. 약점 하나라도 찾아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와. 강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유진을 향한 진성그룹의 방역은 이제부터 훨씬 더 교활하고 더럽고 위험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었다. 강 회장이 직접 전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좀처럼 진성그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서유진의 공격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진성그룹의 방어벽이 세워지는 곳을 교묘하게 피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강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정재계의 인맥과 어두운 수단들도 헬레나 세어라는 유령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서도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문가였다. 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결국 강 회장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 그녀의 의도와 그녀가 가진 폐의 크기를 가늠해보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항복이나 타협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마지막으로 발악할 기회를 주며 그 힘을 관찰하는 늙은 사자의 교활함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아무리 월스트리트에서 날고 기는 인물이라 한들 결국엔 어린 계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자신의 노련함과 재력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공식적인 협상 자리가 마련되었다. 장소는 서울의 한 6성급 호텔 최고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미팅룸이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주변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의 아들 강태민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마치 유령처럼 희미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공포와 불안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제 서유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지경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미팅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유진이 최 실장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진주 장식이 달린 우아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지난번의 전투적인 정장 차림과는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빙하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방 안의 압도적인 분위기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와 강 회장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 회장이었다. 그는 마치 인자한 어른이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듯 느리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문을 열었다. 서유진이라고 했나? 젊은 나이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더군. 하지만 세상에는 돈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네. 진성그룹은 자네 같은 젊은이가 흔들 수 있는 그런 만만한 회사가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서유진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강 회장은 말을 이었다. 지난날 내 아들이 자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네. 그러니 이쯤에서 멈추는 게 어떤가? 자네가 입은 피해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원하는 액수를 말해보게. 내 충분히 보상해주지. 그것은 회유이자 동시에 경고였다. 돈으로 그녀를 매수하려는 속셈이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의도였다. 강태민은 아버지가 제시한 파격적인 제안에 서유진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기를 기대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서유진의 입에는 경멸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강 회장님,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녀는 테이블 위로 상체를 살짝 숙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돈은 저도 충분히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닙니다. 정의 구현이죠. 정의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약육강식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의만큼 공허한 단어도 없지. 서유진은 고개를 젖혀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쌓아 올린 부그 과정에서 짓밟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제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진짜 요구 조건을 말했다. 첫째, 강태민 씨는 진성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사퇴하고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죄하십시오. 둘째, 진성그룹이 차명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과 당신 아들이 직접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멈추겠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강 회장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평생에 걸쳐 이룩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실상의 항복선언 요구였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지고 본래의 냉혹한 표정이 드러났다. 주제를 모르는군.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네가 가진 그 가짜는 정보 몇 개로 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바로 그 순간 서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로 밀어 강 회장 앞에 놓았다. 오산이 아닐 텐데요. 예를 들면 5년 전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장세일 의원에게 전달된 100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 같은 것들 말이죠. 그녀가 언급한 계좌번호와 정확한 액수, 그리고 날짜. 그것은 강 회장과 그의 최측근 몇 명만이 아는 극비 중의 극비였다. 강 회장의 동공과 거색에 흔들렸다. 그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저 여자가 저것을 알고 있는 거지? 내부의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유진은 강 회장의 무너지는 표정을 즐기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장님. 제가 가진 파일에는 지난 30년간 진성그룹이 저지른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내일 아침 이 파일들은 검찰과 언론사로 보내질 겁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실을 떠나기 전 서유진은 얼어붙은 채 앉아있는 강태민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네가 버린 아이, 이름은 별이라고 지었어.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아이였지. 네가 그 아이의 존재를 평생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강태민의 눈빛은 완전히 초점을 잃었다. 서유진은 그에게 지옥보다 더한 고통, 즉 죄책감이라는 감옥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가 미팅룸을 떠난 후에도 강 회장과 강태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어린 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을 갖춘 무서운 적수였다. 협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건 피비린내, 나는 전쟁뿐이었다. 호텔 미팅룸에서 돌아온 강 회장은 곧장 그룹 본사가 아닌 평창동에 위치한 자신의 비밀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수십 년간 진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밀담들이 오갔던 그의 왕국에서도 가장 은밀한 심장부였다. 그는 묵직한 오크나무 책상 앞에 앉아 어둠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유진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 스위스 비밀 계좌에 대한 언급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밀며 언제든 뵐 수 있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정보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제 정면 대결이나 협상은 무의미했다. 그는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그녀가 빛의 영역에서 합법적인 무기로 공격해 온다면 자신은 어둠의 영역에서 비열한 암기로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생각이었다. 강 회장은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금괴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곳에는 지난 40년간 돈과 권력으로 엮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림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치인, 고위검사, 언론사, 사주, 국세청 간부. 그는 이 거대한 카르텔을 움직여 서유진이라는 이물질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가장 먼저 오랜 신보기자, 국내 최대 언론사의 논설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조간 한 면에 엘리시안 캐피탈에 대한 기사를 하나 싣도록 하게. 탐욕스러운 해외 투기 자본이 어떻게 국부 유출의 선봉장이 되고 있는지 아주 자극적으로 말이야.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헬레나 서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로 뒤덮였다. 그녀는 애국 기업을 파괴하려는 월가의 약탈자로 묘사되었고 그녀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며 심지어는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쏟아졌다. 강 회장의 신호를 받은 금융감독원 또한 엘리시안 캐피탈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서유진은 순식간에 복수의 화신에서 공공의 적으로 전락하는 듯 보였다. 최 실장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유진에게 보고했다. 대표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진성그룹이 가진 언론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의 명분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의 우려와 달리 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흔들림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최 실장 사자는 사냥을 할 때 가장 먼저 바람의 방향부터 읽는다고 하죠. 강 회장이라는 늙은 사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나는 이미 10년 전부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가 자신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발버둥 칠수록 그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는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을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에요. 서유진은 진흙탕 싸움에 어울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 기사에 일일이 해명하는 대신 전혀 다른 곳에서 불을 지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경고했던 장세일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증거 자료 전부를 강 회장의 영향력 밖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보냈다. 그는 정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탐사 보도를 이어오기로 유명한 대쪽 같은 성품의 원로 언론인이었다. 서유진은 그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절대로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다. 며칠 후
그 언론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진성그룹 현역 중진 의원에게 100억 원대 뇌물 제공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스위스 계좌, 이체 내역과 돈이 오간 시점에 진성그룹에게 유리하게 법안이 수정된 정황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동반한 대한민국 정재계의 심장부를 겨눈 폭탄이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고 장세일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곧바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강 회장은 경로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인맥인 검찰 고위 간부에게 연락해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 장 의원 선에서 반드시 막아. 불똥이 그룹 쪽으로 튀어서는 절대 안 돼. 하지만 서유진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를 지연시키려 하자 그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수사를 덮으려 했던 바로 그 검찰 간부가 과거 진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왔다는 증거였다. 뇌물 리스트와 함께 그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는 영상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추가로 폭로되었다.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하나의 부패 고리를 끊으려 하자 그와 연결된 또 다른 고리가 터져나오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진성그룹 자체의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서유진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성그룹을 보호하던 부패의 성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나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는 거대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사무실은 연일 계속되는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강태민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다. 그는 서유진이 속삭였던 아이의 이름 별이라는 단어에 환청에 시달리며 술에 절어 지냈다. 아버지 강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파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드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가 믿었던 권력의 카르텔은 서유진이 던진 몇 개의 돌멩이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동맹들은 이제 자신들이 살기 위해 진성그룹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서재에 홀로 앉아있는 강 회장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이든 불법적인 방법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서유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수를 잃고 있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파괴하는 것.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상대를 물어 죽여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가 수십 년간 이용해온 하지만 그룹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린 적 없는 가장 어둡고 폭력적인 해결 세계였다. 사람을 하나 처리해야겠다. 흔적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은 긍정의 의미였다. 이제 복수국은 목숨을 건 암투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유진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은 이제 진성그룹이라는 배를 침몰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연일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과 검찰 조사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고 동맹 관계에 있던 기업과 정치인들은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강 회장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은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수단은 거의 없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결국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인 서유진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싸움의 방식이 변했다는 것을 서유진 또한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살기가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녀의 출퇴근길에는 보이지 않는 경호 차량이 추가되었고 그녀가 머무는 호텔의 보안 등급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최 실장은 거의 매일같이 그녀에게 한국을 떠나 잠시 몸을 피하라고 간청했다. 대표님, 저들은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놈들입니다. 돈으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제발 이 싸움은 잠시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나왔다. 하지만 서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최 실장님, 맹수는 죽기 직전에 가장 사나워지는 법입니다. 강 회장이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건 우리가 승리의 문턱까지 왔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 함정을 이용해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이미 강 회장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최 실장 외에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또 다른 조력자들이 있었다. 강 회장이 고용한 해결사는 오 사장이라고 불리는 뒷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는 서유진의 주변을 며칠간 맴돌며 그녀의 생활 패턴과 동선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철통 같은 경호를 뚫고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는 사고로 위장하여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호텔에서 GFC 타워로 출근하는 길목에 있는 내리막이 심한 터널 안에서 대형 덤프트럭에 브레이크 파열 사고를 위장해 그녀의 차량을 덮치는 것이 그의 시나리오였다. 성공만 한다면 누구도 타사를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범죄였다. 작전 실행 전날 밤 강 회장은 아들 강태민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폐인처럼 지내던 강태민은 아버지의 부름에 마지못해 자리했다. 강 회장은 아들의 한심한 모습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일 서유진을 처리할 거다. 내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이 일에 작은 역할이라도 해서 네가 아직 강씨 가문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그는 강태민에게 내일 아침 특정 시간에 서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거짓 제안으로 그녀의 주의를 끌라는 임무를 주었다. 운전 중에 통화를 하게 만들어 사고에 대한 반응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계산이었다. 강태민은 아버지의 살기 어린 눈빛에 겁을 먹고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서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호텔을 나섰다. 그녀가 탄 검은색 세단이 GFC 타워를 향해 출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터널에 진입할 무렵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태민이었다. 서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올 것이 왔군. 그녀는 최 실장과 눈빛을 교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강태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유진, 아니 헬레나 대표, 할 이야기가 있어. 만나서 모든 걸 끝냅시다. 서유진은 그의 목소리에서 극도의 긴장과 공포를 읽었다. 좋아요. 마침 사무실로 가는 길이니 30분 뒤에 GFC 로비에서 보죠.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터널의 내리막길 저편에서 거대한 25톤 덤프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미친 듯이 질주해오고 있었다. 다른 차들은 비명을 지르며 좌우로 비켜섰지만 트럭은 오직 서유진의 차량만을 목표로 삼은 듯 보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서유진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운전기사는 평범한 수행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으로 서유진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고용한 최고의 전문가였다. 그는
사이드미러로 트럭을 확인한 순간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대표님, 꽉 잡으십시오. 그는 외침과 동시에 신기에 가까운 운전 실력으로 핸들을 꺾었다. 차는 굉음과 함께 중앙분리대를 스치듯 지나치며 트럭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서유진의 차를 덮치려던 덤프트럭은 균형을 잃고 터널 벽을 그대로 들이받으며 멈춰 섰다. 그와 동시에 터널 출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러 대의 검은 차량들이 순식간에 덤프트럭을 포위했다. 그들은 서유진의 또 다른 경호팀이자 증거 확보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이들이었다. 트럭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제압당했다. 그의 휴대폰 통화 목록에는 오 사장과의 수많은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은 서유진의 손바닥 아니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 속보로 서유진의 사망 소식이 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민 씨, 서유진 씨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내민 체포영장을 본 강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서유진은 자신에게 걸려온 강태민의 전화통화 기록을 이미 경찰에 제출했고 그것은 그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이라고 자신은 그저 두려웠을 뿐이라고 울부짖었다.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도착했다. 평생을 법 위에 군림하며 살아온 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실토했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마주한 것은 기업의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완벽한 몰락이었다. 부패 스캔들은 돈과 권력의 문제였지만 살인 미수는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다. 그를 비호하던 마지막 남은 세력마저 등을 돌렸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거인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운명에 처했다. 그를 둘러싼 모든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행사가 열리는 호텔 컨벤션 홀 앞은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살인교사 혐의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강 회장 부자가 과연 주주총회에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몰락 직전인 진성그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모든 이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 주주총회는 이제 한 기업의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역사적인 심판의 장이 되어버렸다.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주주총회장 안은 이미 자리를 채운 주주들의 불안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연일 주가가 폭락하며 자신들의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소액 주주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약속된 시간이 되자 행사장 연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모습을 드러냈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만은 여전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왕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듯 당당하게 의장석으로 걸어갔다. 그의 아들 강태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구속 상태로 이 마지막 무대에 오를 자격조차 박탈당한 후였다. 강 회장이 의사봉을 잡자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통해 현재 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는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흔들기 때문이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십 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힘과 권위를 갖지 못했다. 그의 연설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고 주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여기저기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살인자가 어떻게 회사를 이끌겠다는 거야.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쏠린 컨벤션 홀의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눈부신 조명 아래 한 여성이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바로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헬레나서라는 베일 뒤에 숨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그녀의 과거와 진성그룹과의 악연이 어느 정도 알려진 지금,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자 동시에 추락한 거대 기업을 심판할 구원투수로서 그 자리에 선 것이었다. 최 실장과 변호인단을 대동한 그녀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장내를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그녀는 주주총회 공식 참석 명단에는 없었지만 엘리시안 캐피탈을 통해 진성그룹의 최대 주주 중 하나로 떠오른 그녀의 참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유진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의장석에 앉은 강 회장은 얼음처럼 굳은 얼굴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서유진을 노려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터지는 듯한 긴장감이 홀 전체를 감쌌다. 단상 앞에 선 서유진은 의장인 강 회장에게 정식으로 의사 발언권을 요청했다. 절차를 무시할 수 없었던 강 회장은 마지못해 이를 허락했다. 마이크를 잡은 서유진은 먼저 장내를 가득 메운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엘리시안 캐피탈의 대표이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진성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명의 주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홀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이 있었다. 강 회장께서는 이 모든 사태가 외부 세력의 흔들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성그룹은 외부가 아닌 바로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총수 일가의 탐욕과 불법, 그리고 부도덕이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유진은 말을 멈추고 뒤쪽의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 회장이 자신의 비밀 서재에서 해결사 오 사장에게 서유진의 제거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몰래 촬영된 영상이었다. 흔적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처리해 강 회장의 목소리가 컨벤션 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영상이 어떻게 녹화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한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살인을 지시했다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구치소에서 면회 중인 강태민의 영상이 나타났다. 그는 변호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유진을 위협하라는 아버지의 지시와 그녀가 잃어버린 아이, 별에 대한 죄책감을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었다. 제가 그 아이를 죽인 겁니다. 그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모든 주주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기업 총수의 비도덕성을 넘어한 인간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잔인한 과거까지 만천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고 서유진은 스크린에서 시선을 돌려 단상에 앉은 강 회장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철한 M&A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맺힌 영혼의 목소리로 오직 그에게만 들릴 만큼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앗아간 것은 내 인생만이 아니었어.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내 아이의 생명이기도 했지. 당신들이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제국은 바로 오늘 여기서 끝이요.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 회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기가 아닌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한 주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강은철 회장과 모든 총수 일가의 이사직 해임에 대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 외침을 시작으로 장내의 모든 주주들이 동의를 외치기 시작했다.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였다. 결국 긴급 표결이 진행되었고 강 회장 해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했던 철옹성의 군주가 가장 공개적이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강 회장은 의사봉을 놓치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서유진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혼돈의 현장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의 희열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모든 것을 불태운 뒤에 허무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와 아수라장이 된 컨벤션 홀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한때 위대했던 왕국의 무너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길고 어두운 복수의 끝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마지막 과제뿐이었다. 운명의 주주총회가 끝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지만 그 상흔은 사회 곳곳에 깊게 남아 있었다. 강 회장과 강태민은 살인교사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 수많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한때 나라를 호령했던 부자는 이제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부패한 권력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진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되었다. 서유진의 엘리시시안 캐피탈이 주도하여 선임된 새로운 경영진은 가장 먼저 과거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었다. 정경유착의 상징이었던 진성그룹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힘겨운 첫발을 내디뎠다. 강씨 일가의 흔적은 그룹 곳곳에서 지워졌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왕국은 이제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서유진은 오히려 세상의 시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GFC 타워 최상층. 그녀의 사무실은 길었던 전쟁의 열기가 가라앉고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깊은 허무함이 그녀를 감쌌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10년 넘게 달려온 그녀였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때 최 실장이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와 그녀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진성그룹의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였다. 대표님, 이제 모든 것이 저희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진성그룹은 이제 사실상 저희 손안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유진은 보고서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최 실장님, 우리가 보유한 진성그룹 지분 전량 매각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말에 최 실장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내 매각이라니요. 이 모든 것이 겨우 손에 넣은. 서유진은 부드럽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목표는 진성그룹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빼앗아간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죠. 이제 그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최 실장을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서울에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짓는 차가움이나 냉소가 아닌 온기가 담긴 미소였다. 내가 진성의 주인이 된다면 나는 평생 강태민이라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나도 그 지긋지긋한 과거를 놓아주어야 할 때예요.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다. 얼마 후 엘리시안 캐피탈이 진성그룹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지만 서유진은 더 이상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매각을 통해 얻은 천문학적인 수익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별빛재단이었다. 그녀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던 아이에게 이름, 별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별빛재단은 미혼모와 그 자녀들,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강태민과 같은 무책임한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의 편견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서유진들을 돕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지독했던 복수는 그렇게 세상을 향한 따뜻한 구원으로 승화되고 있었다. 어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가을 오후. 서유진은 더 이상 몸에 꽉 끼는 전투적인 정장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강변길이었다. 10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버려졌던 바로 그 장소였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천천히 강가를 향해 걸어갔다. 내리는 비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처럼 지난 세월의 아픔을 부드럽게 씻어내주는 듯했다. 그녀는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지는 못했다. 그것은 이제 그녀를 파괴하는 악몽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강하게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흉터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강물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 이제 다 끝났어. 엄마는 이제 괜찮아. 하늘에서 편히 쉬렴. 내 목까지 엄마가 더 열심히 살아갈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상의 많은 별들을 지켜줄게.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아이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와 함께 과거의 자신과도 진정한 화해를 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몸을 돌렸다. 그녀가 걸어왔던 길, 복수와 증오로 얼룩졌던 길을 등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 햇살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앞으로 그녀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한 명의 온전한 서유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기나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고요하고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